전 세계 인구 100명 중 36명은 단 두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입니다. 이 두 나라의 땅 넓이는 전 세계의 8.6%입니다. 이 8.6%의 땅에 인구의 36%가 몰려 살고 있다는 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 두 나라의 인구 증가율은 세계 인구가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한 170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세계 평균과 같거나 오히려 적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중국과 인도는 오늘날 압도적인 인구를 갖게 된 걸까요? 다른 나라와 같거나 떨어지는 인구 증가율로 300여 년이 지나 다른 나라를 압도하는 인구를 가지려면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기준 연도인 1700년에 이미 다른 나라보다 엄청나게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현재 약 14억 명이 사는 중국의 1700년도 인구는 1억 3천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 지금까지로 치면 중국의 인구 증가율은 매년 0.8%입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의 평균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인도는 놀랍게도 평균보다 적은 0.7%입니다. 하지만 인도 인구는 이미 1600년도에 중국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엔 인도 인구가 중국보다도 더 많았던 것입니다. 현재의 인구 증가 추세로 보아 몇 년 내로 인도가 중국을 추월할 것이 확실합니다. 다시 인도가 인구 1위를 탈환하는 셈입니다. 이보다 훨씬 더 앞선 서기 0년에도 인도와 중국은 합쳐서 전 세계 인구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가 많은 인구를 가지려면 다음의 기본 3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식량과 이 식량을 키울 수 있는 물, 그리고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국토 면적입니다. 중국과 인도는 이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충족시킨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은 북해귀선 언저리입니다. 인류의 4대 문명인 나일강 유역의 이집트 문명,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유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도의 인더스강 유역의 인더스 문명, 황허 유역의 중국 문명 등의 발상지가 모두 북해귀선 근방이란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는 강의 숫자가 너무 적고 사막화가 급진전되면서 인구 대국의 조건에서 탈락했습니다. 반면 중국과 인도는 이 조건을 고루 충족시켰는데 특히 일찌감치 쌀을 경작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쌀은 밀에 비해 3배 이상의 칼로리를 갖고 있습니다. 즉 밀에 비해 쌀은 3배 이상의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기후가 좋아 많은 지역에서 이모작도 가능했고 일찌감치 동물을 가축화한 덕도 보았습니다. 게다가 쌀 농사는 특성상 많은 노동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쌀 농사에 유리했고 증산된 쌀은 늘어난 만큼의 인구를 먹여 살렸으니 이 둘이 상승작용을 하면서 일찌감치 인구 증가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중국과 인도는 물도 풍부해 많은 영토가 농사짓기에 적합했습니다. 중국은 장강, 황하, 흑룡강, 주강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들이 많은 땅을 비옥한 태적토로 만들었습니다. 인도는 인더스 겐지스를 비롯하여 수없이 많은 강과 호수가 전국 각지에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영토 크기는 지금의 인구를 수용하기엔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경작지를 떼어내 따져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중국과 인도는 세계 경작지의 20%를 갖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전 세계 쌀의 절반, 밀의 30%가 자랍니다. 특히 인도는 중국의 3분의 1에 불과하지만 전국토의 50%가 식량 재배가 가능한 땅입니다. 영토 대국인 러시아, 캐나다, 호주가 고작 7%의 땅에서만 농사 지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말 엄청난 넓이의 경작지입니다. 이 기본적인 3요소 외에 중국과 인도는 인구가 증가하는데 여러 유리한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정치적인 안정을 꼽을 수 있습니다. 중국은 분열과 통합을 반복하긴 했지만 많은 기간을 통일왕조의 강력한 중앙집권 아래에서 지냈습니다. 이는 많은 인명의 손실을 가져오는 전쟁을 피할 수 있었다는 뜻이고 전쟁에 동원되지 않아도 되니 많은 기간을 농사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인도 역시 마우리아 왕조와 무굴 제국 등 상당 기간을 통일된 상태로 지내 전쟁으로 인한 인명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징기스칸의 침략을 피할 수 있었던 것도 행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세계적인 팬데믹도 피했습니다. 국지적인 전염병이야 물론 있었지만 유럽처럼 인구의 30% 이상이 단기간에 사망하는 패스트와 천연두 같은 참혹한 전염병은 겪지 않았습니다. 유럽은 16세기 이후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등으로 이주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인도에선 이런 대규모 인구 유출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양국의 남아선호 사상도 인구 증가에 한몫했습니다. 이는 오랜 변홍사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한문의 사내남이 밭전의 심력을 합한 글자인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개 남자 아이를 낳을 때까지 계속 출산을 했기 때문에 이 점 역시 인구 증가에 유리했습니다. 중국에선 오래전부터 자식이 많으면 복이 많다고 했습니다. 인도에선 자녀의 수는 신이 결정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양국의 이런 오래된 다산문화 역시 인구 증가의 한 이유입니다. 아무튼 중국과 인도는 이런 연유들로 처음 시작부터 다른 나라보다 훨씬 많은 인구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의학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유아를 비롯한 전체 사망률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20세기 내내 중국과 인도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해 이 100년간 한꺼번에 3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이마저도 세계 평균인 4배보다 낮은 수치이지만 출발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날의 엄청난 인구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인구 변천 이론에 의하면 1단계는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높아 인구에 별 변화가 없습니다. 2단계는 출생률은 그대로인데 의료와 보건위생의 발전으로 사망률이 감소해 인구가 폭증합니다. 3단계는 교육과 여성지위 상승 등으로 출산율도 낮아져 인구 증가가 멈추게 됩니다. 4단계는 출생률이 더욱 낮아지면서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을 비롯해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이 4단계 상태입니다. 막대한 인구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중국과 인도는 어느덧 인구 변천 이론의 4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등소평 시절 1가구 1자녀라는 인위적인 인구 억제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최근엔 출산을 기피하는 젊은 층의 뚜렷한 성향까지 겹쳐 갑자기 인구 절벽을 걱정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인도는 중국과 달리 민주주의 국가라 산하 제한을 억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출산율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인구 문제에 있어 대체 출산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 국가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몇 명의 아이를 낳아야 하느냐 하는 수치입니다. 이에 따르면 2.1명은 되어야 인구가 안정됩니다. 인도의 출산율은 2018년 기준으로 2.2명이니 거의 이상적인 수치에 근접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1.7명이라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고작 0.98명입니다. 한숨 나오는 수치지요. 인구는 많아도 문제, 적어도 문제인 참 풀기 쉽지 않은 난제 중 난제입니다.